안녕하세요. 2025년 7급 노동법 기출문제 해설 특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노동법 강의를 하고 있는 박원철 노무사라고 합니다. 저는 공무원에서 노동법 강의를 맡고 있고 그 외에도 노무사에서도 노동법 강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바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문제부터 볼 거고요. 강의의 순서는 기출문제를 일단 간략하게 해설을 먼저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총평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내년 준비는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통상임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것은 이라고 돼 있죠.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되는 돈들, 어떤 수당들을 지금 묻는 겁니다. 장례비, 휴업보상, 해고예고수당, 취업규칙에서의 간급. 여기 장례비, 휴업보상, 취업규칙 간급 다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도록 돼 있죠. 통상임금은 해고예고수당, 그래서 30일 전에 알리거나 30일 전에 알리지 않으면 30일분의 통상임금 줘라 이렇게 해서 통상임금은 해고예고수당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수당을 물었으니까 3번이 답이 되고 있죠. 다음 2번 문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근로자 대표 서면 합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연차 유급 휴가일을 가름해서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 휴무시키는 경우 이게 뭐냐? 원래 연차 휴가는 근로자들이 시기를 지정해서 근로자들이 쉬는 거예요. 근데 근로자 대표 서면 합의를 하면 그러면 우리 회사는 연차 휴가를 이날 다 같이 쓰기로 한다 이렇게 되는 그게 바로 연차 휴가의 가름이라는 제도입니다. 연차 휴가의 대체 이렇게 부르고요. 자, 이거는 근로자 대표 서면 합의다라고 방금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거는 필요로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다음 야간 근로 임금 지급하는 것을 가름해서 휴가 주는 거. 보상 휴가제죠. 원래 0.5배 가산 휴가, 0.5배 수당을 줘야 되는데 0.5배 수당 대신 휴가로 주는 거죠. 이것도 근로자 대표 서면 합의입니다. 그다음에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근로자 대표 서면 합의를 해야 돼요. 그럼 나머지 부속 기숙사 규칙 작성 또는 변경이라고 하는데 근로자 대표와 동의를 얻어라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X가 됩니다. 답이 2번이고요. 다음 3번.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이라고 돼 있고요. 자, 사용자 경영상 유의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어야 됩니다. 이 경우 경영악화 방지를 위한 사회 양도인 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돼 있는데 긴박한 경영상 필요 잘 나왔고 이 부분이 함정이 잘 나와요. 경영악화 방지를 위한이라는 게 붙어 있느냐를 봐야 되는데 이번에 잘 나왔죠. 그래서 이거는 맞는 지문입니다. 두 번째,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해고 예고를 하지 않으면 해고는 무효다 했는데 우리 판례 해고 예고와 해고의 효력엔 영향이 없다. 즉 해고 예고를 안 해도 해고는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죠. 단 해고 예고 수당 지급은 변론으로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판례가 잘못 나왔다. 3번,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했다. 그러면 당해 근로자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6개월 이내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아니죠. 3개월 이내죠.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은. 다음 네 번째, 해고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은 행정소송 제기에서 효력이 정지되지 않죠. 정지되지 않기 때문에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이행강제금 내면서 싸워야 되죠. 그래서 옳은 것은 1번이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다음 4번, 임금 지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고요. 1번 지문에 단체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직접불, 전액불, 통화불, 정기불이라는 임금 지급 4대 원칙이 있습니다. 그중에 전액불, 통화불 이 두 가지만 우리가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통화불 나왔죠. 통화불은 예외가 있다고 했으니까 맞는 설명이 됩니다. 두 번째, 근로자가 임금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했다. 이게 이제 직접불 얘기인데 원래 근로자가 직접 임금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근로자가 나 말고 딴 사람한테 주세요라고 얘기한 거예요. 돈을 많이 빌린 거죠. 그래서 빚쟁이가 막 찾아오니까 빚쟁이가 너 언제 갚을래라고 하니까 제 임금 드릴게요라고 한 거죠. 그래서 사장님한테 가서 사장님 저한테 입금시키지 말고 얘한테 입금시키세요.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 사용자는 그 빚쟁이, 지금 이 양수인한테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느냐? 우리 판례 아니라 그러죠. 안 된다. 임금은 근로자한테 직접 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근로자가 아무리 애원한다 하더라도 근로자 말대로 했다가는 사장님은 어떻게 된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직접불 원칙에 반합니다. 3번, 연봉제 적용받는 근로자에게도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지급해야 된다. 이게 정기불이죠. 매월 1회, 무조건 어느 정도 임금은 줘야 됩니다. 물론 성과급 같이 1년에 한 번 나오는 돈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특별한 수당들, 특별한 임금들 빼고 웬만한 돈, 적어도 최저임금 이상의 일정한 기본급 이런 것들은 매월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봉제를 해도 매월 줘야 됩니다.
네 번째, 사용자는 도급으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해야 된다. 맞죠? 도급이다라고 하면은 원래 일의 완성을 목표로 해서 아예 당신에게 모든 걸 맡깁니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주로 보면 판매 사원들이 있거든요. 판매를 다 맡깁니다. 알아서 판매하고 오시고 남는 거 수익 갖고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시간에 따라서 임금을 줘야 된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옳지 않은 건 2번이었다라고 정리되고요. 5번 문제, 옳지 않은 것. 자, 근로계약 설명에서 옳지 않은 것이고 1번 지문.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했는데 법조문 그대로죠. 위약금 손해배상의 예정 안 돼. 이렇게 배웠고 강제근로 금지 때문에 이렇게 하면 계약 위반했다고 일정한 돈을 뱉어내야 돼? 그럼 근로자 못 갚으면 계속 근무를 해야 되죠. 노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금지하고 있어요. 두 번째, 사용자는 전차금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 돈 빌려주고 월급에서 까는 거 안 된다 했죠. 이것도 강제근로 위험이 있기 때문에 금지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해서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5년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력증명서 얘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경력증명서는요. 여기서 퇴직 후 3년 이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아니라 이런 근로자는 안 되거든요. 30일 이상 근무했다. 30일만 근무한 이런 근로자 안 되지만 30일 이상 근무했으면 그 근로자 명부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퇴직 후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가 틀렸네요. 네 번째, 근로계약 체결할 때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달라요. 그러면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근기법 제19조 얘기고요. 사실과 다르면 즉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맞는 얘기고 옳지 않은 건 3번이었습니다. 6번, 최저임금법 대안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고요. 1번 지문에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을 고려한다. 이거 제가 두 문자를 따죠. 생유, 노소 이렇게 따고 있죠. 생유, 노소 다 잘 나왔네요.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서 정할 수 있다. 이것도 맞죠. 하지만 우리나라 아직까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맨날 나오는 얘기 있죠. 편의점 같이 뭐 쉬운 곳과 공장의 3D 업종이 최저임금 같다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근데 공장도 공장 나름이고 편의점도 편의점에 따라서는 되게 빡센 곳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고 있지는 않지만 법률 규정 자체는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는 설명이고요. 두 번째,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와 그 밖에 최저임금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노동부에 최저임금위원회를 둔다. 맞죠? 이것도 고용노동부에 있다는 걸 잘 모르는 분들이 있다. 뭐 대통령 아니면 국무총리 이렇게 아시는 분들인데 고용노동부 아래에 있죠. 세 번째,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맞죠? 여기는 법의 문턱을 넘어서는 게 법이 여기에 들어온다는 게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고 있죠. 다음 네 번째,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수급인이 책임져야 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했다.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해서 책임진다라고 돼 있는데요. 자, 여기서 수급인이 책임져야 된다 돼 있어요. 자, 도급이 일감 주는 회사, 수급인이 일감 받는 회사예요. 도급인은 인건비를 충분히 책정해서 줬는데 수급인이 중간에서 돈을 많이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수급인이 소속돼 있는 근로자, 도급이 일감 주는 회사, 수급인이 일감 받은 회사, 수급인하고 근로계약 체결한 갑, 이 사람이 임금을 최저임금 못 받았는데 누가 많이 가져가서? 얘가 많이 가져가서. 그러면 도급인이 잘못한 거 없잖아요. 여기 왜 연대 책임 묻습니까? 그래서 법조문도 도급인의 잘못으로 라고 했을 때 연대 책임진다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X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됐고요. 7번,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설명 옳지 않은 것이고요. 1번 지문,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 자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의 사업에 실질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요소를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된다라고 돼 있죠. 우리 노동법을 관통하는 원칙이죠. 형식이 아니라 실질이다.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죠. 맞는 설명입니다. 두 번째,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을 발생했는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에 해당 파견 근로자와 같은 종류 업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 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어요. 그러면 해당 파견 근로자의 기존 근로조건 수준을 하회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용사업주와 파견 근로자가 자치적으로 근로조건을 형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거 최신 판례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파견 근로자, 여기가 사용사업주, 여기가 파견 회사, 그 다음에 갑 이렇게 있으면 이 갑이라는 근로자는 파견 회사 소속인데 사용사업주한테 와서 일을 하고 있죠.
그러다가 우리가 2년을 도과했다. 적법 파견이라 하더라도 2년을 도과해서 계속 쓰면 이 사람을 사용사업주가 직접 데리고 가야 되죠.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럼 직접 고용 의무를 이행했을 때 그때 근로조건이 어떻게 되냐가 문제가 돼요. 그랬을 때 우리 법조문은 뭐라 돼 있냐면 동종유사 근로자 있으면 그 근로자가 받는 취업규칙 받으면 돼. 동종유사 근로자 없으면 지금 근로조건보다 낮아져서는 안 돼.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 판례가 제시한 게 뭐냐면은 동종유사 근로자가 없다? 그러면 현재 월급이 뭐 최저임금밖에 못 받아. 근데 여기 대기업에 직고용되는데도 최저임금 유지한다? 뭔가 좀 불합리하지 않냐. 그래서 사용사업주하고 근로자가 별도로 합의해서 근로조건 정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정할 수 있다는 부분이 이번에 판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최신 판례 내용이었고 최신 판례 중에서 일부를 지금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맞는 설명이었고 세 번째,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 비교대상 근로자가 같은 종류 업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았거나 통상적인 사용사업주 입장에서 합리적 주의를 기울였다 하면 알 수 있었다. 자, 이거 파견에 대한 차별 얘기예요. 파견 근로자가 여기 사용사업주한테 와서 일을 하는데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우리 회사 직고용, 사용사업주 직고용 300, 이 파견 근로자는 200 이렇게 받으면 이건 파견 근로자란 이유만으로 지금 차별하는 거거든요. 그럼 차별을 했을 때 차별하지 마라고 돼 있고 차별하면 사용자를 처벌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럼 이때 누구를 처벌하냐? 누구한테 책임 묻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니 여기 차별해서 임금 주는 사람, 낮은 임금 준 사람은 파견 사업주 아니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원인 제공자는 얘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판례가 지금 얘기하는 게 사용사업주의 원인 아니면 사용사업주가 알면서도 그냥 방치했어. 이럴 경우에는 사용사업주도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계속 읽어보시면 파견근로자 임금을 결정하는데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했다. 누가요? 사용사업주가. 그러면 파견근로자가 비교대상 근로자보다 적은 임금 지급받도록 하고 차별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 차별 맞죠? 법에서 금지하고 있죠. 그럼 차별 처우 금지에는 위반하더라도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아니요. 구성한다라고 했죠. 차별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으면 불법 행위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 책임은 이 둘 다한테도 물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판례였습니다. 근데 그 내용하고 다르게 나와서 X가 됐고 나름 여러분들이 초반부 부분 중에서는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아닐까. 내용도 좀 길고 좀 생소한 판례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다음 4번 건설공사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에 대해서는 파견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산재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고위험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파견이 금지되고 있죠. 직고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맞는 설명. 다음 8번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옳지 않은 것이고요. 1번 파견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 파견 사업을 폐지하고자 한다. 이제 파견 사업 안 하겠다는 거네요. 그러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가 아니라 신고만 하면 됩니다. 처음에 파견 사업 할 때는 허가 받아야 되는데 없애는 거는 쉽다. 신고만 하면 돼. 다음 넘어가시면 2번 근로자 파견 사업 허가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 외다. 외 사항을 변경할 때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장관에게 신고해야 된다. 맞습니다. 중요한 건 허가, 중요하지 않은 건 신고. 세 번째, 금고 이상형 집행유예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자네요. 범죄자일 때는 파견 사업 못합니다. 네 번째, 파견 사업주는 근로자 파견 근로자로서 고용하려는 경우 미리 해당 근로자에게 취지를 서면으로 알려줘야 된다라고 돼 있죠. 당신은 여기 대기업 정직원으로 가는 게 아니고 파견 직원으로 가는 거예요. 당신을 파견 근로자로 쓰려고 채용하는 거예요. 하고 알려주는데 구두로 하면 나중에 기억이 안 날 수 있겠죠. 그래서 서면으로 주라 돼 있는 거예요. 맞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9번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전문적 지식 기술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2년 초과해서 기간제 근로자 사용할 수 있는 경우만을 모두 골라라 라고 돼 있죠. 주로 보면 전문직 얘기예요. 취업의 보호 필요성보다는 이직에 좀 자유로움이 있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근데 이게 어떤 자격증 가지고 있고 전문 기술 가지고 있다가 끝이 아니고 그 업무를 해야 됩니다. 자, 석사학위는 보통 좀 우리가 전문성이 높다라고 보긴 좀 어렵겠죠. 저도 석사를 했지만 제가 그렇게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공부를 조금 더 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소지하고 해당 분야 종사하는 사람은 여기는 X, 박사 학위를 소지해야 됩니다. 다음에 니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 훌륭한 자격증이죠. 해당 분야 종사, 보호 필요성이 낮고 이직이 아주 쉬운 분들입니다.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노무사 자격증 소지하고 해당 분야 종사. 예. 전문직이죠? 예, 전문직에다가 해당 분야 종사하니까 이직이 쉽겠네요. 보호하지 않겠습니다. 회계사. 예, 전문직이죠? 그리고 해당 분야 종사, 이직의 가능성이 엄청 높죠? 예, 그래서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빼고 나머지를 고르시면 된다. 답이 그래서 4번이 되는 거예요. 다음 10번. 근로감독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1번 지문. 근로조건 기준을 확보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둔다. 예, 잘 나왔죠? 노동부 소속기관. 2번.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 건물을 현장 조사하고 장부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사용자 근로자 신문할 수 있다. 예, 어마어마한 권한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영장 받고 가는 게 아니라 현장 조사하는데 검진지령서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조사하러 왔어요 하는 그런 공문만 갖고 가면 된다는 거예요. 엄청 힘이 세요. 세 번째, 근로감독관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을 고의로 묵과하면 3년 이하 징역, 5년 이하 자격정지. 예, 이것도 제가 강의 중에 강조하는 부분이죠. 벌칙이 웬만하면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이렇게 3, 3, 2 이렇게 따라가는데 여기는 3, 5 이렇게 가고 있죠. 그리고 뒷부분은 벌금이 아니라 자격정지죠. 이래서 특이하기 때문에 기억을 잘 하시라라고 말씀드렸었죠. 네 번째, 근로감독관은 근로감독관을 그만둔 경우에도 직무생활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해야 되는데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이라 돼 있죠. 그래서 X가 됩니다. 답은 4번이었고요. 11번,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옳지 않은 것이고요. 1번,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종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한 근로자에 비해서 차별 초해서는 안 된다. 예, 잘 나온 게 기간제 근로자하고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죠. 동종 유사 업무 수행하는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 근데 우리 법에서는 정규직이라는 용어는 안 쓰고 있죠. 그래서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차별이 있는지를 봐야 되죠. 예, 비교 대상 얘기로 잘 나왔습니다. 2번,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는 차별 처받았다. 노동위원회법 규정에 따라서 노동위원회에 달려가고요. 시정 신청할 수 있는데 차별 처우가 있은 날 가로 계속되는 차별 처우는 그 종일 여기까지 잘 나왔고요. 3개월이 지난 때는 그렇지 않다 했는데 예, 차별 시정은 6개월이었죠. 앞선 문제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3개월이었는데 6개월이 나왔고 이번엔 6개월인데 3개월 나왔죠. 이렇게 해서 반대로 냈네요. 답은 그래서 2번이 됐고 세 번째, 사용자는 가사 학업 그 밖의 이유로 단시간 근로를 신청하면요. 그때 해당 근로자를 단시간 근로자 전환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예, 회사는 8시간 일할 줄 알고 뽑았는데 근로자 개인적 사정으로 하루에 4시간만 근무하겠다. 그럼 무조건 바꿔줘야 되냐 이거예요. 일단 우리는 근로를 하는 건데 사장님이 지시하는 근로가 우선이다라 보기 때문에 노력해야 되지 의무다, 무조건 받아준다 이렇게 보진 않아요. 맞는 설명이고요. 네 번째, 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 근기법 제2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하겠다. 그러면 해당 근로자 동의를 얻어야 되고 이 경우 일주 12시간 초과해서 근로하게 할 수 없다. 맞죠? 단시간 근로자도 연장 근로 할 수 있습니다. 단 무제한 하는 게 아니라 일주 12시간 한도에 갇혀요. 그리고 원래 연장 근로는 근로자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죠. 네, 그래서 4번도 맞는 지문, 옳지 않은 건 2번이었다. 자, 12번.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이고요. 1번 지문. 상시 1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서 작성해라. 맞죠? 취업규칙 자체가 10명 이상일 때 작성하도록 돼 있어요. 의무고. 그럼 취업규칙을 작성한다 그러면은 근기법 제93조 제11호에 보면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돼 있어요. 필수적 기재사항입니다. 맞는 설명. 두 번째,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예, 이것도 잘 나오는 질문인데 이번에는 정답은 나오지 않았네요. 신고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아니죠. 누구든지 잘 나왔고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한다. 그러면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의 벌금이라 되는데 이것도 좀 어려웠어요. 벌칙을 우리가 다 외우긴 힘드니까요. 하지만 이 벌칙은 좀 중요한 부분이 있었죠. 직장 내 괴롭힘 중에서 과태료 말고 벌칙은 이거밖에 없어요.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거.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이라 되어 있습니다. X예요. 네 번째,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했어요. 알았으면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사실 확인을 위해서 객관적 조사를 실시해야 되고요.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되었어요. 그러면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해서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법대로 잘 났어요. 이때 사용자는 징계 등 조치하기 전에 조치에 대해서 피해 근로자 의견을 들어야 된다. 예, 맞죠? 의견을 들으라 돼 있지 의견에 구속된다고 돼 있지 않아요. 예, 그래서 참고만 하도록 돼 있고
가해자 징계는 어쨌거나 사용자의 인사권이죠. 징계권이죠. 예, 그래서 사용자가 재량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편의점 조치해야 되는데 의견 청취지. 여기서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이런 식으로 또 바꿀 수 있어요. 지금은 그렇게 바꾸지 않고 잘 나왔네요. 맞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건 3번이었습니다. 13번 남녀 고용 평등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옳지 않은 것이네요. 1번 지문 직장 내 성희롱 인한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관련해서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고용에서 불이익 주는 것을 말한다. 제가 첨언할 게 없어요. 법조문 그대로입니다. 잘 나왔고요. 두 번째,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란 현존하거나 장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남녀 간 고용 차별을 완화하거나 고용 평등 촉진하기 위해서 적극적 특정성을 우대하는 것. 그래서 특정성을 우대해서 임원으로 발탁하는 거. 특정성이 오히려 그 승진 등수에서 밀리지만은 그런데 관리자라든지 이런 것들 수를 맞추기 위해 가지고 특정성을 더 가산점 부여해 가지고 우대하는 거. 정당에서도 있죠. 정당에서도 특정성에 대해서 프리미엄 점수를 줘 가지고 후보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잘못된 게 뭐냐? 현존하는 것에 대해서 완화하는 것이 목표지 장래 발생할 우려에 대해서는 법률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 거고요. 다음 세 번째, 남녀고용평등법의 근로자가 특이했죠. 근로자가 고용된 사람과 그 다음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이라 해서 구직자도 근로자에 들어간다는 점이 근로기준법상의 내용과 달랐죠. 그래서 이게 단골 지문이었습니다. 네 번째, 사업주는 임금 외 근로자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지급, 자금의 융자 등을 복리후생에서 남녀 차별해서는 안 된다. 맞죠?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지 말라 돼 있는데 그때 근로조건, 복리후생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잘 나왔고요. 다음 14번. 근로기준법령상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만을 모두 골라라. 이것도 늘 자주 나오는 부분이고 4인 이하 사업장은 회사가 영세하니까 회사가 부담스러워하는 것들은 대부분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부당해고 해고 쉽다라고 했었죠. 해고 수당 근데 이거는 돈 주는 문제 아니면 30일의 기간을 기다려줘야 되는 문제지만 근로자의 생계하고 밀접하다. 그리고 민법에서 근거를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맞는 설명. 이건 적용됩니다. 출산 전 휴가, 출산 전 휴가도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빠지는 거지만 요즘 얼마나 출생률이 저하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인구가 이제 없어지는 게 더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외우시면 되겠다. 연장근로 가산임금 1.5배 주는 거 얘기예요. 근데 이 회사 그만큼 줄 돈이 없어요. 회사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것도 X 이렇게 해서 부담되는 것 빼고 나머지 인간으로서 누려야 되는 것들 적용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니은 디귿이 답이 됩니다. 15번 노조법상 단체협약 구속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고요. 1번 지문 교섭권을 위임하거나 협약 체결에 관여하지 않은 협약 외 노동조합이다. 독자적으로 단체 교섭권 행사에서 이미 별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그 협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으면 지역적 구속력 결정의 효력은 그 노동조합이나 구성원인 근로자에게 미치지 않는다라고 돼 있죠. 이게 지역적 구속력은 한 지역에서 단체협약이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 다른 지역의 다른 사장님, 다른 노동조합한테도 확장되는 걸 얘기하죠. 근데 이때 주의할 점이 있죠. 다른 노동조합의 근로 3권을 해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자신들의 고유의 단체협약이 있으면 확장이 안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거기서 노동조합이나 구성원에 미치지 않는다 했으니까 잘 나왔죠. 맞는 설명입니다. 다음 2번. 하나의 사업장에서 일반적 구성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거는 주의할 점이 사업장 내 일반적 구성력이죠. 그러면 상시 사용되는 동종근로자 반수 이상이라고 돼 있죠. 근데 여기는 3분의 2라고 했으니까 틀린 얘기가 되죠. 다음 세 번째, 하나의 사업장에서 일반적 구성력이 인정되는 경우 행정관청은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해야 된다는데 하나의 사업장이 되니까 사업장 내 일반적 구성력 요거는 행정관청이 개입하지 않죠. 지역적 구성력일 때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X가 됩니다. 네 번째, 단체백에서 노사 간의 상호 협의에 의해서 규약상 노동조합 조직 대상이 되는 근로자 범위와 별도로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를 특별히 규정했다. 이렇게 해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원래 규약으로 정해야 되는데 단체별로 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정 범위 근로자에 대해서 단체별 적용을 배제하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을 뒀다라고 한다면 이런 규정은 노조법, 노동조합 규약에 정해진 조합원 범위에 관한 규정과 배치되어도 무효라고 볼 것이다 했는데 아니죠. 규약에서는 전 직원 가입, 단체백에서는 사무직 가입 못해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우리 해석은 어떻게 한댔죠? 노동조합 가입 범위가 아니라 단체백에 적용해서 뺀다는 의미로 해석한다. 근데 이거는 무효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네, 그래서 노동조합원으로서의 지위는 그대로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단체백만 못 늘릴 뿐이에요. 이렇게 의미가 다 해석되기 때문에 무효라고 보면 안 된다. 근데 무효라 했으니까 틀렸다. 이렇게 해서 옳은 건 1번입니다. 다음 16번. 노조법상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1번 지문. 교섭 대표 노동조합을 결정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은 공동교섭 대표단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잘 났고요. 이때 공동교섭 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그 조합원 수가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인 노동조합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법대로 잘났어요. 예, 제가 뺄 게 없네요. 두 번째, 교섭 대표 노동조합을 자율적 결정하는 기한 내 사용자가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기로 동의했다. 예, 사용자가 개별 교섭하겠습니다. 노동조합 한 팀 안 꾸려도 돼요. 이렇게 했다는 거죠. 사용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과 성실하게 교섭해야 되고 차별 대우해서는 안 된다. 예, 맞습니다. 개별 교섭하기로 했으면 차별 대우하지 말고 열심히 하면 됩니다. 세 번째, 교섭 대표 자율결정 기간 기산일이 되는 노조법상 시행령 제15조 14조의 5 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에 따라 확정된 날은 노조법에 따른 14조 5 1항에 따른 사용자 공고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이 이를 신청하지 않았으면 공고기간 만료된 날을, 노동조합이 이 신청해서 사용자가 수정 공고했으면 수정 공고 기간이 만료된 날을. 네, 이것도 판례 내용인데 사용자가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 진행할 때 노동조합이 교섭 요구 들어와요. 다른 노동조합도 교섭 요구 들어와요. 이러면 노동조합의 현황들을 붙여야 돼요. 붙였는데 여기에 뭐 조합원 수가 틀렸다든지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른 노동조합이 그걸 수정해달라 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 노동조합 100명인데 왜 90명이라 적었어요? 수정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수정을 했죠. 그럼 수정하면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5일 동안 공고하라 돼 있어요. 5일 동안 공고해서 아무런 이의가 없으면 그 다음부터 자율결정 시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물어보는 게 자율결정 기간이잖아요. 자율결정 기간이 앞서 얘기했던 여기 개별 교섭에 동의했던 날짜인데 이게 14일이거든요. 14일의 시작 시점이 언제냐? 수정 요구 없었으면 처음 공고 붙이고 5일 동안 이의 없으면 그대로 진행. 14일. 수정했다. 수정 공고하고 5일 동안 아무런 이의 없으면 그때부터 14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일 만료된 날이라 했으니까 문제가 없죠. 네 번째, 자율적 교섭 대표 노동조합 결정할 수 있는 기한은 교섭 요구한 노동조합으로 확정 결정된 날부터 7일이 되는 날이다 라고 돼 있죠. 예, 자율적으로 교섭 대표 노동조합 결정한다 라고 했는데 이날은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으로 확정 결정된 날. 이것도 틀렸고요. 자율결정은 14일이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예, 그거는 앞서 얘기했던 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가 붙었고요. 그게 5일 동안 있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그때부터 14일. 예, 요걸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14일이 아니라 7일이라 돼 있다. 이 부분부터 이미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좀 길었죠. 예, 이 부분도 문제 자체는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느끼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텍스트가 일단 길죠. 그리고 우리가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 이 자체가 저 같은 경우에야 이제 강의를 하면서 여러 번 조문을 봤지만 여러분들은 이 조문을 전체를 읽다 보면은 굉장히 좀 졸립습니다. 그래서 문제 푸시면서 앞부분에서도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이 노조법 파트에서는 이 부분이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합니다. 더 가보고요. 17번 가해서라에 들어갈 내용 바르게 연결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근기법 제25조의 우선 제공 의무네요. 24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이죠. 3년 이내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했던 업무와 같은 업무할 근로자를 채용하라 할 때 24조에 따라 근로자가 원하면 우선 고용해야 된다. 3년이고요.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에 대해서는 단체백이 있는 경우를 하더라도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예, 그래서 3, 2, 6, 150 예, 이렇게 해서 4번이 답이 되네요. 예, 숫자 물어보는 문제들 단골 문제였고요. 자, 언제나 이 법조문에서 숫자 그 중에서도 좀 잘 쓰이는 것들은 기억을 해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이 숫자는 어렵지 않게는 나왔지만 너무 지엽적이지 않게 나왔지만 예, 구체성을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18번 문제 옳지 않은 것이고요. 1번 지문 노동조합은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예, 맞죠. 다음 두 번째 종사 근로자인 조합원이 해고되었습니다. 노동위원회 부당노동의 구제 신청을 했어요. 예, 그러면 중노위 재심 판정이 있을 때까지 종사 근로자로 본다 했죠. 예, 종사 근로자가 되어야
노동조합의 임원으로 나아갈 수 있고 대의원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쟁행이 찬반투표, 쟁행이 참여 이런 것들이 가능했었죠. 그래서 종사근로자가 되느냐가 중요했고요. 다음 세 번째,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행정관청이 노동인의 의결을 얻었어요. 노동조합이 해산을 했어요. 자, 이런 걸 우리가 휴면노조라 그랬죠. 쉬다가 너무 활동 안 하니까 지금 행정관청이 굳이 나서가지고 해산시켜버린 거죠. 자, 이럴 때 대표자는 해산한 날부터 10일 이내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했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해산했다라고 하면 신고를 해야 돼요, 대표자가. 근데 이 경우는 일단 임원이 없잖아요. 임원이 없댔는데 대표자가 어떻게 나옵니까? 이거부터가 일단 모순이고, 그리고 두 번째, 행정관청이 이 해산을 알아요, 몰라요? 보통의 경우는 몰라요. 보통의 경우는 노동조합이 알아서 자체적으로 해산했으니까 그러니까 신고를 해줘야 알아요. 지금은 행정관청이 알 수밖에 없죠. 왜? 행정관청이 직접 했으니까. 그래서 이때는 신고 의무에 대해서 규정돼 있지 않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너무나 뻔한 패턴이었지만 여러분들이 해산에 대해서 법조문을 꼼꼼하게 안 봤으면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요. 네 번째,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의원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 선출해야 된다. 앞서 종사근로자 얘기했었죠. 이렇게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설립되었다면 종사근로자여야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 이걸 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답은 3번이었고요. 19번,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하는 경우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에 따라 정해야 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범위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 제외한다라고 돼 있죠. 잘 나왔습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차이점이 있다라 한다면 임신 중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 내용이 있었죠.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15세, 18세 예외가 똑같았지만 임신 중 여성 근로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예외였죠. 네, 선택적은 임신 중 여성 근로자는 적용되고 있었죠. 정상기간 총 근로시간 들어가고요. 반드시 근로해야 될 시간대. 선택적으로 다들 출근 시간대가 다르면 언제 모여서 해야 합니까? 그랬을 때 월요일 날 몇 시는 무조건 모이자. 아니면 매일매일 2시부터 4시까지는 꼭 있자. 뭐 이렇게 정할 수 있댔죠. 맞고요. 단위기간 근로일, 근로일별 근로시간. 이건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X가 되고 참고하시라고 제가 선택적 근로시간제 합의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범위, 정상기간, 총근로시간. 반드시 근로해야 될 시간을 정했으면 그 시각 종료. 그 다음에 근로자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을 정했으면 그 시각과 종료. 다음에 표준근로시간.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두 문자를 반기시, 범기시, 발음 실수했어요. 범기시, 반결표 이렇게 제가 두 문자를 땄었죠.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0번, 이제 노조법상 쟁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네요. 1번 지문, 단체 행동권은 근로자 개인의 기본권이다. 그래서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해서 주도되지 않은 쟁행이라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걸 단체 행동이라 안 하겠죠. 개인 행동권이라 하겠죠. 단체로서 우리가 집단으로서 단결체를 만들어야 되고 그 단결체의 의사결정으로서 활동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노동조합은 쟁행 기간에 대해서 임금 지급을 요구해서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행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죠. 임금 지급 요구 관철 목적으로 쟁행하는 거 안 된다. 맞습니다. 이건 법조문에도 나와 있죠. 무의미한 계속되는 반복되는 쟁행이 벌어질 수 있겠죠. 파업하고 돈 달라. 안 줘? 또 파업, 또 파업 이렇게 갈 수 있겠죠. 세 번째, 노동조합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것이 쟁행이다. 주장 관철을 위해서는 노동조합이 사용자 기업시설을 장기간에 걸쳐 전면 배타적 점유하는 방식 허용 안 된다 했어요. 네 번째, 사용자는 기업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또 시설관리권을 소유 자산에 대해서 방어할 권리가 있다. 노동조합의 쟁행에 대해서 선제 공격적 직장 폐쇄 안 된다 했어요. 방어적, 대항적, 방어적만 가능하지 선제 공격 안 된다 했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고요. 21번, 노조법상 다음 설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쟁행 기간 중에 한해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파업 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업과 관계업자를 채용 대체하거나 업무에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있다. 필수 공익사업. 이걸 물어보는 거죠. 이거는 공익사업이죠. X 필수 공익사업 필공 이렇게 해서 방송사업이 아니라 우리는 통신사업만 인정하고 있죠. 그래서 이 지문 자체는 약간 한번 꼬았지만은 여러분들이 공익사업과 필수 공익사업의 차이를 알고 있다. 그러면 이것만 봐도 아마 지문만 봐도 여러분들이 눈치를 챌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이 1번 얘기했었고요. 이 부분은 제가 강의할 때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옛날에는 그 무한도전이 유행할 때 그때는 통신시설이 필수공익이라는 것을 다들 이해를 못했다. 통신은 없어도 돼. 근데 방송은 봐야 돼.
무슨 프로그램 하나 결방하면 난리 나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다? 다들 휴대폰 보고 있잖아요. 휴대폰 보는데 TV로 오히려 안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해가 더 쉬워졌다.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 좀 더 여러분들이 기억이 남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넘어가면 22번. 산업안전보건법 설명 옳지 않은 것이고요. 1번 질문.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급박한 위험이 있다.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고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부서장에게 보고해야 된다. 예. 이렇게 긴급 대피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고 있는데요. 근데 대피하는 게 이게 진짜 필요해서인지 아니면 도망가는 건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보고하도록 돼 있죠. 법조문대로 잘 나왔습니다. 두 번째,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 장소에 대피시키는 등 안전보건관에서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예, 맞죠. 사업주도 긴급 대피를 시켜야 된다 했고요. 세 번째, 사업주는 중대재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됐어요. 노동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나 천재지변 부득이한 사고가 있다면 사유 소멸이 되면 지체 없이 보고해라. 이것도 맞는 설명, 법조문대로 나왔고요. 다음 네 번째,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 작업 중지, 대피한 근로자에 대해서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여기까지는 잘났어요. 이렇게 긴급 대피했는데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불이익 주면 안 되겠죠. 생명이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 부분이 없어요. 사장님이 부당해고를 한 것이고 부당해고를 했으니까 근로자가 다시 돌아올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무조건 처벌하도록 돼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이해하면 좋냐면 여기 보시면 근로자를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러니 근로자 불리한 처우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해고를 했어. 해고를 했으면 정당하지 않죠. 근기법 제23조 1항에 따르면 부당해고가 되겠네. 부당해고에 따라서 법리로 가면 되겠네. 이렇게 가시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혼동되는 부분이 뭐냐면 직장 내 괴롭힘 이런 것들은 불이익 주었을 때는 벌칙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혼동스럽게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여러분들 사이에서는 좀 혼동되고 낚시에 좀 걸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는 문제였다. 다음 넘어가시면 23번. 용어 정의로서 옳지 않은 것. 1번.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 관계에 되는 건설,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에 의하거나 작업 그 밖의 업무로 사망, 부상, 질병 걸리는 건 말한다. 잘 나왔어요. 법조문 그대로고요. 두 번째, 도급이란 명칭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 건설, 수리, 서비스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이것도 잘 나왔어요. 다음 세 번째, 건설공사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이다. 건설공사 시공을 주도해서 총괄 관리하지 않는 자를 말한다. 맞죠. 일감만 맡기는 사람 얘기하고요.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도 또 제외하도록 돼 있죠. 이것도 잘 나왔어요. 다음 작업 환경 측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잠재적 위험을 발견하고 개선 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조사 평가하는 거다라고 돼 있는데 밑에 써놨죠. 여기에 안전보건 진단이 이 설명이에요. 그러면 지금 작업 환경 측정은요. 요게 나와야 돼요. 시료 채취 분석 평가 이게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 예시 들 때 소음 측정하는 거 이런 예시 들었던 거 기억나시죠? 답은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요거는 노무사 기출 문제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나왔었고요. 역시나 이 말, 정의 부분이 왠지 이것도 유사해 보이지 않습니까? 위험성을 발견한다? 그래, 측정하면 위험성이 나오겠지. 대책 수립도 해야 되겠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을 낚을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다음 24번. 최저임금 법령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이고요.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 생활보조,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이다.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지급하면 최저임금 산입한다 했는데 통화로 지급해야 돼요. 통화 이외의 것, 현물로 지급하는 것은 우린 최저임금에 넣지 않습니다. 두 번째,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근로자 사용자에게 임금에 관한 사항 보고하게 할 수 있었고요. 세 번째, 노동부 장관에 의해서 고시된 최저임금안에 대해서 노동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근로자 대표하는 자는 총연합단체 노동조합 대표자, 산별연합단체 이렇게 큼직큼직한 사이즈의 대표자만 할 수 있댔죠. 네 번째, 노동부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된다. 이것도 잘났죠. 매년 8월 5일까지 했고 효력은 내년도 1월 1일이라고 했었죠. 옳지 않은 건 1번이었고요. 25번. 최저임금 법령상 최저임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질문. 사용자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임금 수준을 낮춰서는 안 된다. 최저임금 핑계대면서 너무 많이 주고 있었는데 낮추겠다. 안 된다 했죠. 근로자를 보호해야 될 법인데 근로자 근로조건을 낮추는 법으로 쓰면 안 되겠죠. 두 번째, 근로자 사용자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을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 범위에 산입을 시켰다.
최저임금 미달한 부분을 보존하기로 약정했다. 임금 약정은 유효하다? 아니죠. 예, 이 얘기죠.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식대가 최저임금에 안 들어가는데 노사비로 이거 우리 집어넣는 걸로 하자. 법에 미달리지만 우리끼리 합의해가지고 집어넣자. 법에 미달되는 합의죠. 무효가 됩니다. 그럼 최저임금의 의미가 퇴색되겠죠. 예, 그래서 이거는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쭉 지나가서 일반 택시네요. 운송사업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범위는 생산고는 뺀다 그랬죠. 생산고 제외한 대통령령 정하는 임금을 한다. 맞죠. 생산고가 이거였죠. 운전하다가 승객들 태우면은 산학금 초과 운송 수익금이 발생해. 그거는 최저임금 들어가나? 안 들어간다 했어요. 다음 네 번째, 최저임금 적용받는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된다. 주지 의무라 그랬죠. 해당 사업의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할 근로자 범위도 포함된다. 이것도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저임금의 그 임금 구성 항목 이런 것도 명시하고 액수도 넣지만 제외되는 사람도 알려줘야 아 우리는 해당 안 되구나 하고 알 수가 있겠죠. 이것도 맞는 설명. 옳지 않은 건 2번 지문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5번까지 해서 모든 문제를 한번 풀어봤고요. 자, 풀어보고 난 다음에 제가 마지막에 총평을 한다 했죠. 총평을 간단하게 말씀드려보면 올해 시험 문제는 좀 어땠느냐? 일단 첫 번째 특징, 일단 좀 평범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좀 전형적인 문제가 나왔다. 난이도 자체는요, 그렇게 높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별력, 여전히 변별력을 내는 문제들은 있었죠. 예를 들면 벌칙에 관한 부분들. 벌칙에 관한 부분들 나오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온다 하더라도 벌칙 규정이 너무 많고 그건 또 단순 암기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외우기가 힘들죠.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좀 고득점 그리고 좀 점수를 낮게 줄 사람들 구분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 또 뭐가 있었느냐? 좀 판례 중에 최신 판례 내용 디테일한 부분을 내기도 했어요. 파견 근로자 보등에 관한 부분들 이런 것들요. 또 어떤 특징이 있었냐라고 말씀드려보면요. 잘 안 나오던 부분. 교섭창구 단일화제도 있죠. 그런 것들. 교섭창구 단일화 같은 좀 공부할 때도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어요. 프로세스가 굉장히 길고 이런 것도 시험 문제 나왔다. 그래서 변별력을 내는 문제를 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점수를 잘 낼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면요. 시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기존에 출제되던 패턴을 그대로 유지했어요. 그대로 유지했고 늘 타 시험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다라고 한다면 노무사 시험이라든지 이전에 있었던 기출문제 꼼꼼히 분석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시험 패턴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문제 푸시면서 좀 점수가 잘 나왔다. 그런 분들은 역시나 올해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게 선방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혹시나 점수가 좀 낮았다. 그래서 내년에 어떻게 대비할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은요. 일단 여러분 공무원 시험만 보시면 안 된다. 타 시험, 특히나 노무사 시험 출제위원들하고 공무원 시험 출제위원들이 유사하기 때문에 노무사 시험에서 출제됐던 그 지문들이 다시 공무원한테 나오고 공무원에 나왔던 게 또 노무사에 영향 주고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대비만 해주셔도 시험 문제를 최대한으로 맞춰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준비하실 부분들은 시험 문제 자체를 너무 어렵게 확대한다라기보다는 기존에 출제됐던 내용들 있죠. 기존에 중요하됐던 내용들 그 부분들을 디테일을 좀 더 높여주시면 됩니다. 거기서 예전에 앞부분만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제 뒤에 있는 내용들 뭐 원칙이 나왔다면 예외 있는 부분들 이렇게 해서 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내용을 더 꼼꼼히 살펴보자 하면은 대비할 수 있고요. 타 시험 기출 문제까지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여러분들 고득점 하실 수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시험 치신 분들, 그리고 올해 시험을 치셨지만 아쉬운 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의 합격을 응원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 있으셨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축하드리고 앞으로 필드에서 그리고 앞으로 노무사와 그리고 공무원으로서 이렇게 좀 만나고 서로 인사 나누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